오케이. 영끌,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표현이 요즘 유행입니다. 영끌해 주택을 구입한다는 말이 나오더니 이젠 정부의 전세 대책을 두고도 영끌 대책이라는 표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저희 뉴스 하이킥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혼은 사실 주택구입이나 신용대출 이런 데 쓰기엔 너무 아깝고 아름다운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영혼 말고는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절실하고 간절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요. 24번째로 대책을 내놓은 정부 역시 전세난을 잡기 위해 굉장히 절실한 모양새입니다. 총 11만 4천여 전세형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이번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후 성장경의 타임라인과 전문가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나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매일매일 성장하는 기자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아무래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봤었는데요. 정부 대책 이상으로 참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오늘 정부 대책 핵심 내용이 뭐죠?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선 오늘 발표하면서 먼저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정부 대책 한마디로 공급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내후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호 공급하기로 했고요. 네. 그중에 7만 호는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 급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만 급하게 전국 4만 9천 호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그 절반 2만 4천 호가 생깁니다. 네. 다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 석 달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3만 9천 호에 달합니다. 네. 현재는 여기 입주하는데 소득과 자산이 얼마 이하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이거 풀어서 무주택자라면 다 전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LH 등이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 임대가 있는데요. 네. 건설사와 약정을 통해서 신축 위주로 4만 4천 호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매입 임대보다 단가를 2배까지 높이고 대상도 전체 무주택자로 확대한 공공전세주택도 18,000호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전세형 주택 공급 적극 나설 경우에는 택지 공급 등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논란이 됐던 방식이죠. 호텔과 상가 등에 리모델링해서 전세 주는 방식으로도 13,000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25년까지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 6만 3천 호 아까 2025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이건 짓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대상이 되는 조정 대상 지역도 추가로 지정했잖아요. 네. 어디죠? 네, 최근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던 곳 경기 김포시가 조정 대상으로 포함됐고 여기는 네. 좀 늦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부산 해운대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도 최근에 집값이 치솟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됐습니다. 네, 이번 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해서 방문조사 계획을 또 잡았었는데 네. 다시 무산됐다면서요? 네, 어제 전해드렸던 게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그저께 파견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서 윤석열 총장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다가 되돌아왔고 서류도 되돌려 받았다 이런 거였죠. 네. 이때 법무부가 윤 총장 방문조사 일정을 19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로 잡아서 계획을 했던 모양이고요. 네. 윤 총장이 이걸 받지도 않았지만 계획대로 대검을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전에 법무부에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이어서 대검 쪽에서 총장실 있는 8층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허. 혹시 물리적 충돌이 생길지도
오른다 이런 긴장감이 또 대검찰청 주변에서 돌기도 했습니다. 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나 형식에 있어서는 뭐 이야기할 부분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방문 조사 실시할 수 있다. 오늘은 무산됐지만 이게 조사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과 조사 일정 조율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온 이런 뭐 모양새던데요. 네. 그 과정이 계속 충돌 양상으로 보도되고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기자들에게 공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 따르면 감찰관실에서 지난 16일에 윤 총장 비서관에게 감찰과 진상 확인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니 윤 총장이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네. 다음 날인 그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감찰관실에 파견된 그 검사 2명을 보내서 방문 일정을 통보했지만 대검 측이 불쾌감 표시하면서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들을 돌려보냈고요. 예. 어제도 법무부 얘기에 따르면은 내부 우편으로 방문 조사 예정서를 윤 총장 친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반송됐습니다. 대검 직원이 직접 법무부로 들고 와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다시 총장 비서실을 통해서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는데 사실상 대검이 불응했다. 이게 이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자면 사상 초유의 감찰 네. 시도고 또 그 자체가 불쾌해 보일 수는 있겠어요. 또 특히 일반 평검사 2명이 이렇게 오고 뭐 이런 모습도 그렇고요. 네. 근데 반대로 법무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법에 있는 적법한 절차이고 네. 누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필요하면 대면 조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또 있겠네요. 사실 검찰총장 입장에서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는다는 일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시도는 있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맞아요. 때도 예.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감찰 직전까지 온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예. 대검은 법무부가 대면 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만큼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얘기는 또 다르잖아요. 네.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으려고 전화도 해보고 원하는 날짜 달라고 전달도 했는데 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안 되니까 사람이 간 거고 또 안 되니까 우편으로도 보내고 했는데 족족 거부되는 상황이라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감찰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걸 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서면 조사도 못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 감찰 방식을 정하는 권한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피감찰인에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법무부도 이런 점을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대면 조사를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이상한 민감한데요. 네. 여당에서는 오늘 그 조사 무산된 걸 놓고 감찰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자숙해야 할 윤 총장이 감찰 방해, 감찰 거부를 하고 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기각문란 행위다. 즉시 사죄하고 감찰에 성실하게 응하라라고 했고요. 여당에서요. 네, 여당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서 평검사를 보내 무작정 총장 얼굴부터 보겠다는 추 장관의 목적은 단 하나, 윤석열 쫓아내기다. 망신주기를 통해 스스로 사퇴하게 하려는 추잡한 짓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로나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확진자가 343명, 어제보다도 또 늘었네요. 네, 이틀 연속 300명대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311명이었어요. 그보다 30명 더 늘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17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나오는 환자가 107명으로 100명이 넘었고요. 네. 비수도권 지역도 116명의 환자가 나와서 지난 8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사례 몇 개 보면요. 전남 영암에서 고3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목포에 있는 연기학원에서 확진자와 접촉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수능 시험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다가 이 학생이 지난 16일에 학교에도 갔다가 조퇴를 했다 그러고요. 초등학교 두 곳에서 공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학조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전남 순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내일 자정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네. 순천에서는 지난 7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는 연세대 학생 모임에서 11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는데요. 서강대에서도 대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 1명이 확진돼서 전체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네. 홍익대에서는 기숙사에서 한 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도 한 명 확진돼서 등기국 1층이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긴장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한 가짜 뉴스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네, 계속 어제 급성거린다면서요? 네, 어제 저녁부터 SNS에 코로나19 국내 현황 이런 글이 쫙 돌았는데요. 네. 저녁 6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21명이다. 좀 있다가는 632명이다. 또 852명이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로바로 팍팍 는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오늘 아침 정부 발표가 343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 당국이 신규 확진자 발표하는 게 하루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전날 발생 환자를 당일 0시 기준으로 집계를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한 번 발표한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그렇죠. 최근 이제 환자 증가세가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또 이 확진에 대한 뉴스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이 점을 이용해서 지금 급속하게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가짜 뉴스는 그 전에도 계속해서 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많이 유포되어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뭐 우려먹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불치병 걸린 사람을 사망자 명단에 넣었다는 등 또 요즘은 확진자 추적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1.5단계로 올리는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런 가짜뉴스들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면서 정식으로 수사 요청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경찰도 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생산자, 유포자 끝까지 추적해서 특히 단호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검거된 사람이 187명입니다. 이 중에서 106명이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그리고 한 트랙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하.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킨 정보 이거 심의한 게 4,600여 건이고 그중에서 199건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 정말 철없는 짓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애들도 아니고요.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딜 내려온다. 한국 한유딜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 한유딜 경제 달리는 뉴딜 환경 지키는 뉴딜 사람 키우고 지역 키우는 한국 한유딜 내 삶을 지키고 우리 동네 살리는 한국 한유딜 대한민국 미래 열고 세계 경제 선도하는 한국 한유딜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 주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불꽃 튀는 정면 승부가 시작된다. 이정미 오신환의 선곡 진검 승부. 네, 목요일의 인기 코너 선곡 진검승부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준비보다 선곡 준비가 훨씬 더 어렵다는 승부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뭐 추워졌다 더워졌다 막 비가 왔다가 난리네요. 네. 네. 월동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완전 겨울이 갑자기 막 온 것 같아서. 아니, 오늘도 따뜻했어요. 아, 날이. 그래요? 예. 아니, 아침에 추웠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온도 차가 뭐 거의 7, 8도 이상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치인들에게 월동 준비는 뭘까요? 후원금이죠, 후원금. 따뜻한 아하하하 예 뭔가 좀 뭘 하셔야 그 퍼포먼스든지 무슨 뭐 하셔야 그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주실 텐데 네. 원외 정치인들은 후원금 못 받잖아요. 정당 후원금이라도 정당 잘 후원금. 받아야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정당 후원금 좀 많이 좀. 자, 오신환 전 의원 오셨으니까요. 지금 세간의 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네, 대권 도전 공식화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어요. 네. 그런데 시기상으로 보면 너무 대권 도전으로서는 이르고 서울시장 출마 막 지금 후보들 이야기하시는 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밀리듯이 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제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봐서는 뭐 지난 대선 이후에 한 번 더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갖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네. 특히 그 사무실을 희망 22로 명시하면서 아. 21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명분 없는 네. 그런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절대 출마 안 할 겁니다. 예, 아, 저는 예. 뭐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자, 이정미 전 의원께서 보시는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의 대권 도전 현실성과 또 뭐 필요성 이런 점들에 보신다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것은 숙제처럼 여기실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여전히 당내 벽을 뛰어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당내벽.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로 과연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국민의힘 전체를 통합시켜낼 수 있겠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 사실 이게 당내 문제가 가장 그 첫 번째 단추이고 결정적인 단추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예선만 통과하면 본선에서 뭔가 경쟁력이 있는 팀이 늘 예선에서 미끄러지는 이런 그럼 문제.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당내에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네. 그것이 극복이 된다면 저는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더 가장 확장성이 높은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뭐 사실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하면서 다시 세보수당에서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TK 정서가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 부분도 본인이 여러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도 많이 남았고 계속 나올 문제니까요. 차차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주제 말씀드릴 상황인데 1117님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신디하고 미디 나오는 날이네요. 이 코너 너무 재미있어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는요. 도대체 어디로 가나 공수처입니다. 이게 연내 출범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막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주제에 맞춰서 과연 어떤 선거를 해오셨을지 오신환 전 의원 가까스로 3연패를 극복하고 네, 다시 연승가도의 힘을 보태고 계시는 신디의 선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웃어요. 하늘 향해 힘껏 소리쳐봐요. 거북이의 왜 이래입니다. 정말 이 추윤 갈등 그리고 검찰 개혁, 공수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정말 왜 이래?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좀 종결이 되고 지금 뭐 코로나 확산 그리고 뭐 경제 문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뭐 최근에 카페를 열어보고 자영업자의 길을 가보니 진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네. 언제까지 이 정권 안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싸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니 안 하니 이런 논쟁만 해야 되는지 정치권이 좀 답답해서요. 거북이 왜 이래?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 예, 그런 의미로 선곡을 했습니다. 예. 짧고 굵게 왜 이래? 자, 여기에 맞서는 이정미 전 의원 미디는 과연 어떤 선곡을 했을까요? 음악 주세요. 강렬합니다. 자, 가수, 제목, 또 이유. 개그맨 이수근 씨가 부른 갈 때까지 가보자. 뭐 딱 들으면 바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뭐 법 개정이냐 비토권이냐 윤석열이냐 추미애냐 이 끝없는 치킨 게임 속에서 정치는 사라졌고 민생도 실종돼 있죠. 예. 한마디로 뭐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국회 상황이라든가 공처 네. 상황,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는가. 예. 그분들이 갈 때까지 간다면 국민들도 갈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갈 데가 어디 있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은 갈 때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노래의 언제 뭐- 제목은 갈 때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한번 그런 갈 때까지 뭔가 화가 들어가 있는 듯한 네. 제목. 자,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두 DJ 선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 동안 저희들은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주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이정미, 오신환 두 분의 선곡 진검승부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수처장 추천 후보위원회가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표결에 들어가서 4명까지 후보군을 압축했지만 결과적으로 6명 이상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추천위 활동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추천위 자체도 어렵게 구성됐던 상황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사실 꽤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이정미 의원님. 뭐 이렇게 비토권이 발휘가 돼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예상은 다 했지만 예. 또 국민들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안에 정치력이 좀 발휘가 돼가지고 합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또 이런 결과밖에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공수처가 뭐 되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조금 좀 아쉬웠던 것은 결국은 이제 제1야당이 두 사람이 끝까지 비토권을 놓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좀 집권정당 안에서 공수처를 꼭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의 전략 아하.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야당 추천 야당 추천 후보를 후보 중에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뭐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도 담당을 했었고 한보비리 사건도 담당을 했었던 그런 네.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같이 합의하자고 했을 때 과연 그 국민의힘이 당황했겠죠. 네, 비토권을 예. 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권 정당은 봐라 국민의힘은 저 공수처 안 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봐라 저 집권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이런 명분만 그냥 쌓고 끝나버린 이런 예. 결과가 됐거든요. 과연 진짜로 이거를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었던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좀 갖고 높은 있습니다. 수준의 전략이 아쉽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정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 이 비토권이라는 것이요. 왜 야당이 비토권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 7명의 위원 중에 네.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4명 안에도 있으면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여당에서도 비토권을 행사한 거죠. 네. 기존의 야당의 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합의가 못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그냥 뭐 한 3번 정도 투표했다고 해서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냥 위원회 자체를 깨버리고 다시 그냥 뭐 법을 개정해서 그 비토권 자체에 대한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미 그것은 답정로죠. 정해놓고 그냥 뭐 한번 해보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에 반하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 그 여당의 태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네네. 대한변협 회장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완전히 정치의 복사판이 되어 있었다. 도저히 여당, 야당 추천 후보 간 자기가 추천된 당의 입장만 대변할 뿐, 합의나 또는 어떤 이 대화에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분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토를 하더라. 네. 이런 말씀까지 나오셨어요.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뭐 여권 여당의 비판도 있어야 되겠죠. 국민의힘 측도 조금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 아닌가요? 물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공수처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좀 어쨌든 수용됐겠죠. 법 취지 자체가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그 공수처를 설립할 때부터 여당이 그것을 명분 삼아서 사실은 견인해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미 그러면은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비토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저 높은 단위에서의 전략을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 독립성 그리고 이 정권에서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수처장이 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제도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네.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예. 이미 비토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자, 이정미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어쨌건 과거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당으로서는 공수처 출범이라는 더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당위성이 축적됐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법률 개정 단계로 이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뭐 예산안도 지금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깨끗합니다. 앞으로는 제1야당 표결권 없이 그냥 180석으로 모든 걸 다 그냥 밀어붙이겠다 하면 깔끔한 거죠. 근데 네. 그런 것에 대한 또 여론의 어떤 부담. 그 부담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협상하고 되니 안 되니 이런 공방들을 상당 기간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이거를 이제 법사위부터 시작해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과정에서 뭐 국민의힘은 이런다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네. 또 물리적인 저지를 하려고 또 나올 거고, 국민들 앞에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정치력을 한 번 더 발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정치력을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발휘해서 예. 국민의힘도 저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추천위원도 냈고 후보자도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6명 안 되면 그냥 나몰라라가 아니라 일단은 공수처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공수처장을 그러면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입장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내놓고 집권 여당도 국민의힘을 조금 더 설득해서 정말 극단적인 대결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안 되도록, 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오신환호님, 예. 뭐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대안 같으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추천이 해체하면 안 된다. 그건 깡패짓이다. 검찰 압박용이다. 계속 논의하자. 이런 말씀 주시는데,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제대로 뽑자는 말씀이냐, 아니면 시간을 계속 끌자는 말씀이냐, 사실 이게 조금 혼돈스럽기도 하고요. 차라리 이전에 보이던 정치권 행태 말고 정말 한번 여야가 만나서 공수처장 후보자 우리도 진정성 있다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뭐 공수처를 처음에 논의했을 때 예. 집권 여당에서 사실상 이 출범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야당 추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예. 여당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계속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부담이죠. 예, 부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이것을 그냥 파토낼 것이 아니라 예. 다시 재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양쪽이 명분 있는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전격적으로 높은 단위에서의 전략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을 오케이 동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자기네들의 후보들을 비토한다면 네. 그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예. 자기 이 덫을 그런 정도의 자기가 파는 명분을 거죠. 갖고 예. 만약에 했는데도 안 된다면 저는 뭐 그러면 법률 개정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명분이 생기고. 예. 예. 자, 그러면 이정미 의원님, 지금 올라서 있는 후보들 가지고 다시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김경수 후보라든지 뭐 제3자가 봤을 때 괜찮지 않겠어? 라는 분이 계시지만, 만약에 다시 하자, 다시 재추천하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이 사실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친검찰이라든지 이런 분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번 예. 판에 예. 정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무조건 뭐냐면 여야의 책임 있는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상호 신뢰, 의지, 이걸 확인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 정치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은 진정성 상황에서 있는 정치. 네. 예, 그런 정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집을 몇 번 져도 뭐 사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합의하는 거. 그 속에서 이제 대한변협 같이 제3지대에서 네. 이제는 좀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라 그렇죠. 좀 괜찮은 후보자들도 우리가 다시 좀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국민도 감동할 텐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김경수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6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여당 쪽 그리고 변협이나 법원행정처장의 경우가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자가 있었다는 그중에? 반대자가 있었다는 예. 거예요.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까지 반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2명의 위원이 둘 다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까지 반대했다면 그건 명분이 없죠. 지금 네.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데 여당에서도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한다라는 생각까지 갖고서 접근한다면 저는 공수처 출범이 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가볍게는 아니지만 짚어보겠는데 지금 오늘 바로 터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법무부 입장이고 검찰 측에서는 이것은 너무 쫓아내기 아니냐 이런 그런 반응입니다.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할 때 네. 예, 그것이 검찰이 이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문제 삼아서 수사하는 과정들 자체 누가 보나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을 감찰부에서 평검사가 그렇게 불시에 들어가서 독대하면서 면담으로 감찰하겠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결국엔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부분은 합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합당하지 보고요. 않다. 예, 이정미 의원님.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장 자격 없다 그러면 자르든가, 예, 아니면 뭐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든가, 예. 좀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으로 뭐 사실 몇 달 동안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이래, 사이에서 뭐 진짜.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거의 그런데요 뭐 무관계가 선곡은 없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선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래 진짜. 네, 청취자분들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다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4208님, 오신환 전 의원의 선곡 딱임. 네, 김영자님, 갈 때까지 가보자. 제목 그대로 딱 와닿네요. 6491님,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더 끌리네요. 뭔가 강한 어필처럼 느껴져요. 정기혜님, 거북이 왜 이래? 버스가 안 오네요. 바람 불어 추운데 이 버스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예, 이거 막상막한데요. 과연 어떨까요? 오늘 두 분 선곡 스타일이 비슷해서 표도 정확히 반으로 갈렸답니다. 뭐 이런 일도 있나요? 그런데요, 5.5 대 4.5로 미디의 승리입니다. 아이고야.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갈 때까지 갔어. 갈 때까지 왔네요, 결국은. 네,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시사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뉴스 하이킥 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장고 끝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또다시 냈습니다. 오늘 대책은 매매보다는 전세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전세난을 해소할 해법이 될지 전문가와 함께 주요 내용 평가해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정부가 꺼낸 카드는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지 않습니까? 정부가 내후년까지 내놓겠다고 한 공공임대가 전국 11만여 가구인데요. 정부의 이 11만여 가구 공급 계획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아직은 뭐 구체적인 지역은 없는데요. 네. 곧 이제 후보지가 공개되겠죠. 근데 네. 지금 대책은 전세난이 이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면 돼요. 고육지책.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네. 원하는 아파트 전세인데 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30만 공공 그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네. 입주가 2023년이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비어 있는 공공 임대도 있을 거고 또 짓고 있는 거 뭐 다세대 다가구도 사들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숙박 시설이라든지 뭐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유형을 총동원해서 단기간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비상대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상대책, 임시대책, 고육지책 이렇게 예, 평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예. 그러면 그러한 비상 임시 대책으로서의 11만 4천 호 정도 이게 우리가 그냥 숫자로 봐서는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요. 과연 전문가가 보실 때 이 정도면 일단 임시 비상 대책으로서의 시장 안정화 효과는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완충 효과는 있을 거로 보여요. 그런데 네. 이제 부동산 124 민간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25만 가구 정도 돼요. 네.
11만 4천 가구면은 절반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45%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공급 유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도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요. 예. 이 전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결국은 이제 수급난이 심한 전세 공급을 정부가 사실상 직접 나서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겠다. 아하. 직접 전세 시장에 개입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직접 전세 시장에 개입한다. 자, 그런데 정부가 개입한다 하더라도요. 실소유자들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곳, 그리고 원하는 양질의 주택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이 소유자들이 전세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이게 충족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이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어제 뭐 경기도 지역으로 자꾸 이제 주로 젊은 세대들이 이 전세값이 이제 너무 올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을 탈출한다고 그럴까요? 네.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이 그것도 빠른 속도로 공급이 될 거냐. 네.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하고요, 물량하고 속도 이 삼박자를 갖추는 게 어떤 정책의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 같다. 또 네. 지금 전세난이 가면 갈수록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 방향보다 속도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속도. 지금 스피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책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정부가 짓고 있는 공공임대 등의 물량들은 2023년에서야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 그 사이에 지금 가능한 모든 것들을 비상한 상황으로 모아서 지금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몇 가지 나온 것들이 비어있는 공공임대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비어있다 공실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수요자들이 원치 않는 장소이거나 또는 주택의 그런 형태이거나 이런 이야기가 좀 지적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빈집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예. 여기에서 너무 멀다, 주차가 힘들다. 이래서 기피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그 공공임대는 월세입니다. 수요자들이 좀 기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하. 이걸 전세로 공급하면 좀 생각이 달라질 달라질 수 수 있다. 있죠. 물론 이제 제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아파트만 원하니까 예. 다세대 다가구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저소득층 같은 분들은 또 어쨌든 가격이 맞으면 또 갈수 입주를 있다.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뭐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 걸리니까 그렇죠. 결국은 리모델링은 한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되고요. 다세대 다가구는 이걸 패스트푸드형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패스트푸드형. 예, 금방 예. 짓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교적 단실 내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 끄는 것이요. 좀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오피스텔이나 호텔, 비어 있는 호텔, 이걸 리모델링해서 내놓겠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화장실도 없고 또 공공 서비스 비용도 들어가고 집과 다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부 측에서는 그건 오해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량이 많지는 않아서 부분적인 효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지금 상업시설을 주거용도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주택에 비해서 그러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효과, 주택이 늘어나는 효과, 이게 순정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호텔 같은 숙박시설은 상업 지역이에요, 주변이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주변 주거 여건이 좀 안 좋은 거는 맞죠. 그런데 도심에 위치해 있는 것도 장점이고. 교통은 좋고요. 주차 여건 같은 경우는 다세대 다가구보다는 나아요. 낫고요. 그리고 세입자 명도 이런 문제가 보통 리모델링 할 때 좀 심각한 문제인데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있잖아요. 네, 10년 그렇죠. 영업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예.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세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도가 비교적 아하. 쉬워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1, 2가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 100가구나 한 300가구 정도의 소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제 말하자면 이제 4인 가족 중심의 뭐 정주 공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좀 활용하기에는 다소 좀 어울리지 않고. 한계가 있는 어떤 네.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싱글 세대라든지 1인 가구. 네. 그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 아하.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네. 충분히 좀 들어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토부 발표에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김현미 장관이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면서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추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불안한 지역이 되겠죠. 수도권은 지금 파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오늘 이제 김포가 김포. 이제 지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은 수도권 밖 지역, 그러니까 지방 광역시라든지 네. 지방의 대도시 중심이 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뭐 울산이라든지 네. 뭐 창원 이런 곳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네. 규제가 언제든지 좀 그럴 수 있다. 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경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2695님, 오늘은 저의 39번째 생일이에요. 아침에 미역국도 못 먹었는데 야근까지 하게 되었네요. 우우. 그래도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오늘 제 아내도 생일입니다. 그런데 야근하고 있고요. 네, 두 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생일 맞은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326님, 가을비가 마치 봄비처럼 내리더니 갑자기 추워지네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뉴스 하이킥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소개되는 두 분에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석을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엔진의 포효가 울려 퍼져 뒤에 있는 모든 소리를 가렸다. 지금 부이웅충이 어떤 기분인지 감히 모르겠습니다. 마치 죽기로 작정한 듯한 슬픔이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높은 천국. 도시를 돌아다니는 방식에 매우 익숙한 사람을 동정하십시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차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방식으로 골목길을 꿈틀거리며 나아갔다. 도심을 벗어나니 공기가 차갑습니다. 우리 앞에는 흐릿한 검은 뼈들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큰 통나무를 돌릴 때까지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시는 언덕과 산에 가려져 바람소리만 남아있다. 나는 또한 방향을 기억하면서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몇 바퀴를 더 돌았을 때 나는 갑자기 앞으로 4km가 더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오 농장, 라이 손님입니다. 납치된 사람의 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하지만 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속 10km를 더 달렸다. 푸른 숲 밖에서 차를 탄 남자는 익숙한 길을 따라 집 뒤쪽으로 나를 이끌었고 밝은 달빛이 그의 왼쪽 귀에 있는 점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어 내 머릿속에 어떤 기억과 일치했다. 나는 눈을 몇 번 깜박이고 겁에 질려 소리쳤다.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한씨는 눈꺼풀을 치켜떴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디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느 추운 겨울 도시의 푹로이 병원에서 저는 하씨를 방문하기 위해 꽃, 과일, 사탕 한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비닐봉지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롤링캠이 땅을 밀어냈습니다. 내가 과일 따는 것을 도와준 소년이 있었다. 그 당시 나의 짧은 붉은색 염색 머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감사 인사를 하고 다른 가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자 모두가 하씨가 빨간 머리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에게 당신은